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누라 자랑은 칼로 물베기. 한양성 내 작은 주막. 기와지붕 아래 희미한 등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두 친구가 마주 앉아 있었다. 한 명은 김진사, 다른 한 명은 이찬봉. 둘 다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달아오른 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김진사, 왜 그러나? 집에서 마하나님한테 혼이라도 나서 그러나? 이찬봉이 김진사의 시무룩한 표정을 보며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마누라는 워낙 착해서 말이야. 김진사가 술잔을 들며 대답했다. 아침에 내가 늦잠을 자도 한마디 잔소리 없이 따뜻한 미음을 끓여주고 옷도 미리 다려놓는단 말일세. 허허, 그게 뭐 대수라고. 이찬봉이 코웃음을 쳤다. 우리 집 마누라는 말이야, 내가 밤늦게 술 마시고 들어가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발까지 벗겨주네. 그것도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야. 김진사의 눈이 번뜩였다. 그 정도야 우리 마누라도 하지. 하지만 우리 마누라는 돈이 떨어져도 절대 성화를 부리지 않아. 오히려 천천히 벌어오시면 되지요 하고 웃어주거든. 허! 이찬봉이 술잔을 탁 내려놓았다. 그럼 이런 건 어떤가? 우리 마누라는 내가 감기 걸렸을 때 밤새 죽을 끓여주고 이마에 손을 얹고 열을 재주더라고. 어린아이 달래듯이 말일세. 두 친구의 자랑이 점점 격해지자 주막 주인도 슬그머니 귀를 기울였다. 이찬봉, 자네는 모를 거야.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현명한지. 김진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번에 동네 아낙네들과 다툼이 있었는데 우리 마누라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화해를 시켜주더라고. 그것도 별거 아니네. 이찬봉이 손사래를 쳤다. 우리 마누라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까다롭게 굴어도 항상 웃으면서 모신다네. 심지어 시어머니가 틀린 말을 해도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면서 말이야. 아, 정말. 김진사가 벌떡 일어섰다. 그럼 내기라도 해보자고. 내기라니? 우리가 각자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무리한 부탁을 해보는 거야. 누가 더 기꺼이 들어주나 보자고. 이찬봉이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하지만 무슨 부탁을 할 건가? 김진사가 턱을 만지며 생각했다. 그래. 한밤중에 깨워서 옷을 손질하게 해보자. 그것도 아무 이유 없이 말이야. 재미있겠는걸. 나도 그렇게 해보지. 이찬봉이 손뼉을 쳤다. 만약 우리 마누라가 더 기꺼이 해준다면 자네가 한 달 동안 술값을 내는 거야. 좋아. 반대로 우리 마누라가 이기면 자네가 술값을 내는 거로 하자고. 그날 밤 김진사는 일부러 아내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일어나 보시오. 네? 무슨 일이세요? 아내 정씨가 눈을 뜨고 고개를 들었다. 갑자기 생각해보니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하는데 버선에 구멍이 났더라고. 잠깐 꿰매줄 수 있겠소? 정씨는 잠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평소 같으면 김진사가 그런 세심한 것까지 미리 챙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물론이지요. 어서 보세요. 정씨가 미소를 지으며 바느질감을 가져왔다. 그런데 정씨가 버선을 꿰매면서 계속 중얼거렸다. 평소와 다르게 이런 것까지 미리 챙기시다니. 혹시 내일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걸까? 아니면 누군가 중요한 분을 뵈어야 하는 건가?
한편 이찬봉의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잠깐 일어나 보시오. 무슨 일이에요? 아내 박씨가 깜짝 놀라 일어났다. 내일 나가는데 도포가 좀 구겨져서 그런데 다려줄 수 있겠소? 박씨는 조금 놀랐다. 평소 이찬봉은 그런 것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물론이죠. 잠깐만요. 박씨도 도포를 다리면서 중얼거렸다. 평소답지 않게 옷차림에 신경을 쓰시다니 혹시 내가 모르는 중요한 일이라도 있는 건가? 이튿날 두 친구가 다시 주막에서 만났다. 어떻게 됐나? 이찬봉이 궁금해했다. 글쎄 우리 마누라가 흔쾌히 해주긴 했는데 김진사가 머리를 긁었다. 계속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걱정하더라고. 우리 마누라도 마찬가지였네. 도포를 다려주면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계속 물어보더라고. 이번엔 좀 더 어려운 시험을 해보자. 김진사가 제안했다. 이번에는 집에 있는 돈을 모두 내놓으라고 해보는 거야. 큰 빚을 지게 됐다고 하면서 말이지. 그건 정말 무리한 부탁이겠는걸? 거짓말까지 해야 하고. 바로 그거야. 진짜 착한 아내라면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남편을 믿고 도와줄 거 아닌가. 그날 저녁 두 친구는 각자 집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아내들에게 말했다. 여보, 큰일 났어. 장사를 하다가 큰 빚을 지게 됐어. 집에 있는 돈을 모두 내놓아야겠어. 두 아내 모두 깜짝 놀라며 얼굴이 하얘졌지만 망설임 없이 집안의 돈을 모두 가져왔다. 정씨는 돈을 내주면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괜찮아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당신 몸이 상하면 안 돼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박씨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만 차근차근 생각해봐요. 사흘째 되는 날 두 친구는 또다시 주막에서 만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둘 다 표정이 어두웠다. 여보게, 일이 커져버렸어. 나도 그래. 우리 마누라가 나를 불쌍하게 쳐다보더라고. 우리 마누라도 그래. 돈을 다 내주면서 나를 위로해주고 함께 헤쳐나가자고 하더라고. 이찬봉이 술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아휴, 김진사,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네. 무슨 말인가? 누가 더 순종적인 아내를 두었나 겨루려고 했는데 진짜 어려운 상황인 줄 알게 하고 말았어. 김진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들을 속이고 걱정만 끼친 거지. 거짓말까지 해서. 두 친구는 잠시 말없이 술잔만 바라보았다. 내기는 무승부로 하지. 그래야겠네. 알고 보니 우리 둘 다 훌륭한 아내를 둔 거였어.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지? 사실을 말해야 할까? 거짓말한 것도 사과해야 하고. 이찬봉이 턱을 만지며 생각했다. 이대로 속일 수는 없잖아. 지금도 빚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때 주막 주인이 끼어들었다. 두 분 날이? 제가 듣기로는 마님들께서 빚 걱정까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빨리 사실을 말씀드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애태우실 테니까요. 주인 말이 맞네. 김진사가 무릎을 쳤다. 우리가 바보 같은 내기를 했다고 솔직히 말하고 대신 앞으로 더 좋은 남편이 되자고. 그래, 그게 좋겠어. 그날 밤 김진사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내에게 사과했다. 여보, 그동안 이상한 부탁을 한 것에 대해 설명해야겠소.
정씨가 놀라며 다가왔다. 정말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김진사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어이없이 하던 정씨도 나중에는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어쩌면 그렇게 어린애 같으세요. 친구분과 그런 얘기를 하시다니. 미안하오. 괜히 걱정만 끼쳤구려. 괜찮아요. 하지만 다음번에는 그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평소에도 저한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럼 제가 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찬봉의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박 씨는 처음에는 어이없어 했지만 나중에는 남편의 솔직한 고백에 감동했다. 정말 엉뚱하세요. 다음번에는 그런 내기보다는 평소에 저를 더 아껴주시는 게 어때요? 그 후로 두 친구는 더 이상 아내 자랑으로 내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아내를 존중하고 각자 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가끔 주막에서 만나면 여전히 아내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자랑이 아니라 고마움을 표현하는 자리였다. 우리 마누라가 어제 맛있는 음식을 해줬네. 우리 마누라도 내가 늦게 들어갔는데 따뜻하게 맞아주더라고. 정말 고마운 일이야. 그러게 말일세. 그리고 두 아내도 남편들의 변화를 느끼며 더욱 행복한 가정을 꾸려갔다고 한다. 착한 아내를 둔 것도 복이지만 그 착함을 알아보는 것은 더 큰 복입니다. 남편을 그리워하는 산지기 아내. 경상북도 김천 땅에 상현이라는 젊은 사내가 아내와 살고 있었다. 그는 산을 지키는 산지기였다. 당시엔 나무를 마구 베어가는 도벌꾼들이 극성을 부렸고 그는 산을 돌아다니며 나무를 베어가는 도벌꾼들을 감시하는 일을 했다. 다녀오리다. 몸 조심하세요. 상현이 일을 나가면 아내는 집에서 바느질이나 빨래를 하며 남편을 기다렸다. 외진 곳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아내는 남편이 바깥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내조를 열심히 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올 때면 상현은 집 근처에 와서 큰 소리로 아내를 부르곤 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아내는 옷장에 넣어둔 피리를 꺼내 불며 남편을 맞이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오늘은 별일 없었는지요? 아내는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항상 마음을 졸였다. 하루하루 무탈하게 지나가는 날도 있었지만 나무를 도벌해가는 자들과 실랑이를 벌일 때도 적지 않았다. 멈추시오. 나무를 베면 안 돼요. 당신이 뭔데 안 된다는 거야? 이 산을 지키는 산지기요. 그럴 때마다 상현은 온몸이 녹초가 되어 돌아오곤 했다. 하지만 아내가 불어주는 피리 소리와 다정한 아내의 한마디에 그 모든 피로가 단번에 사라졌다. 산을 지키는 대가로 나라에서 내어주는 곡식과 약간의 돈으로 부부는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돌아온 상현에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여보, 오늘 마을에서 들은 얘긴데 그 도벌꾼들이 또 다녀갔다고 하더군요. 뭐? 그 자들이 또 왔었다고? 상현은 속으론 매우 놀랐으나 겉으론 태연한 척했다. 또 작년처럼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오기는 그렇게 혼이 나고 감이 어디라고 오겠어. 미리 관가에 알리는 게 어때요? 괜찮아. 너무 염려하지 마. 상현은 겁을 먹은 아내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작년 이맘때
무더기로 나무를 베던 일당들을 관군을 동원해서 소탕한 적이 있었다. 두고 보자. 나오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잡혀가면서 내뱉은 우두머리의 말이 자꾸 머리에 떠올랐다. 다음날 상현은 아내에게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평소보다 서둘러 집을 나섰다. 여보, 다녀오겠소? 혹시 모르니 더 조심하세요. 뭐 무슨 일이야 생기겠소.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아내는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날 온종일 아내는 왠지 모를 불안에 휩싸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어둠이 내려앉았다.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아내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길 기다렸다. 그런데 밤이 깊어도 아내를 부르는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밤새 불안에 떨던 아내는 날이 새자마자 남편을 찾으러 나섰다. 여보, 어디 있어요? 정신없이 아내는 온 산을 헤매고 다녔다. 그러기를 한나절 베어 넘어진 나무 틈에 쓰러져 있는 상현을 발견했다. 선혈이 낭자한 채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여보, 나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요? 아내의 애절하고 구슬픈 통곡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쳤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몹쓸 인간들 같으니라고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다니. 마을 사람들은 애통해하며 양지 바른 언덕에 산지기 상현을 묻었다. 아내는 한동안 그 무덤가에 앉아 눈물로 나날을 보냈다. 여보,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 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당신 곁으로 가겠어요. 그리고는 그 무덤가 옆에 있는 굵은 소나무 가지에 줄을 걸었다. 이제 아내의 애절한 통곡 소리도 다시는 들리지 않았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푼단 말이냐? 마을 사람들은 비통해하며 남편 옆에 나란히 아내를 눕혔다. 여인의 떠남이 못내 아쉬워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아낙네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칠 줄 몰랐다. 그들은 한동안 마음을 추스려야 했다. 그들이 떠나고 며칠이 지났다. 부부가 떠난 그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누군가 도벌하려고 산에 올라가면 구슬픈 피리 소리가 들리고 산봉우리에서 커다란 바위가 굴러떨어지기 시작했다. 제기랄, 이게 무슨 일이야? 귀신이 꼭할 노릇이군. 그런 일이 생기면서 도벌꾼들은 감히 나무에 손대는 자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산지기 부부가 살던 그 봉우리에서 들리는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아이고, 오늘도 도벌꾼들이 혼비백산하겠구먼.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산지기 부부가 살던 그 봉우리에서 피리 소리가 들려온다고 그 봉우리를 취적봉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계림사라는 절을 짓고 부부의 넋을 위로했다. 그러자 피리 소리가 멈추고 더 이상 바위가 굴러 내려오는 일도 없었다고 한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군. 옛날에 한 사내가 있었다. 그 사람은 사냥꾼이었는데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그는 산과 들을 누비며 짐승과 새를 잡았다. 하지만 사냥감이 없을 땐 호수에 사는 물고기를 잡을 때도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사냥꾼은 산자락 밑에 있는 숲에서 꿩들이 자주 날아온다는 걸 알았다. 오늘은 여기에서 꿩이나 몇 마리 잡아야겠군. 사냥꾼은 한편에다 곡식을 조금 뿌려 놓았다. 물론 그 위에 꿩을 잡을 덫을 쳐놓았다. 사냥꾼은 숨어서 꿩이 날아오길 기다렸다. 마침내 어디선가 꿩 3마리가 나타났다.
꿩들은 서서히 덫이 놓인 곳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사냥꾼은 마음을 졸이면서 그 꿩들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사냥꾼의 뒤쪽에서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며 다가왔다. 사냥꾼은 몸이 달아서 얼른 그 두 사람에게로 달려가서 말했다. 여보시오, 좀 조용히 해주시오. 지금 저기 덫을 놓고 꿩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떠들면 꿩들이 날아간다오. 그러자 한 사람이 말했다. 우리는 서원에서 학문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어떤 문제를 토론하는 중이라오. 여기서 토론하는 건 우리 자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사냥꾼은 다시 한번 사정했다. 지금 꿩을 잡으려고 한다니까요. 당신들이 조용히 해주시면 꿩 3마리를 잡을 수가 있지만 계속 떠들면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당신 일 때문에 토론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소? 당신한테 여기서 토론하는 걸 막을 권리가 있소? 우리가 여기서 토론하는 건 전혀 잘못이 아니란 말이오.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려. 당신들이 계속 토론을 하면 꿩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 당신들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니까요. 그건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요. 우린 다만 우리의 문제를 토론하는 것뿐이니까요. 사냥꾼과 유생들은 서로 자기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입씨름을 하고 있었다. 그때 한 유생이 말했다. 이보시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침묵하는 건 당신의 일을 도와서 꿩을 함께 잡는 거 아니겠소? 그러니까 잡은 꿩을 한 마리씩 나눠 가집시다. 그 말을 들은 사냥꾼은 기가 막혀서 소리쳤다. 그럴 수는 없어요. 나는 사냥꾼이고 새와 짐승을 잡는 건 나의 일이요. 이 꿩만 해도 내가 미리 곡식을 뿌려두고 덫을 쳤단 말이요. 그런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당신들과 함께 잡은 거라고요? 그래서 한 마리씩 나눠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두 사람의 유생은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이 사냥꾼이라서 당신의 일을 해야겠다면 우리도 토론을 계속해야겠소.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 우리 일이니까요. 당신이 우리 일을 방해할 이유가 없지 않소. 사냥꾼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리 말해봐야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사냥꾼은 할 수 없이 자기가 양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꿩 2마리를 그냥 주는 건 아무래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했다. 꿩을 드리기로 하지요. 그 대신 당신들이 토론하고 있는 문제를 나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어떻습니까? 좋아요, 좋아.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은 조용히 꿩이 잡히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드디어 꿩 3마리가 사냥꾼의 덫에 걸렸다. 두 분이 침묵을 지킨 대가로 이 꿩을 드리지요. 자, 두 분께서도 토론하던 문제를 저에게 말해주시오. 사냥꾼이 그렇게 말하자 꿩을 받은 유생들이 난처한 듯이 말했다. 토론하던 문제를 알려주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오. 다만 그게 좀 난해한 문제라서 우리가 얘기해줘도 당신이 알아들을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다른 사람들처럼 몇 년은 공부해야 하니 말이오. 하지만 어떤 문제를 토론하고 있었는지 그건 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하지만 당신이 단어 하나를 안다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소? 물론 지식이란 게 한꺼번에 얻어지는 게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씩 쌓다 보면 그게 도움을 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모르는 것보다 단어 하나라도 아는 게 낫죠. 그건 그렇소.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 잘 들어보시오. 우리가 토론하고 있던 문제는
중성인 사람은 부모의 유산을 어떤 기준으로 물려받는가 하는 문제였죠. 중성이라고요? 그게 뭐죠? 중성이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아, 됐습니다. 저는 꿩 2마리를 드리고 중성이라는 단어를 배운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냥꾼은 그들과 헤어졌다. 이튿날 사냥꾼은 물고기를 잡으러 호수에 나갔다. 그리고 평소처럼 그물을 쳐놓고 호숫가에 앉아서 고기가 걸리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한나절이 지나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걸리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군. 왜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까? 사냥꾼은 기다리다 지쳐서 툴툴거렸다. 정말 재수가 없는 날이구나. 오늘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게 생겼어. 사냥꾼은 불평하면서 막 그물을 거두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비늘을 가진 숭어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들었다. 비늘이 무지갯빛으로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냥꾼은 그 신기한 숭어를 조심스럽게 그물에서 꺼내서 산채로 물통에 넣었다. 보면 볼수록 아름다워 보이는 그 숭어는 아무래도 보통 물고기가 아닌 듯이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사냥꾼은 기분이 좋아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이리 와 보시오. 내가 잡아온 이 숭어를 좀 보시오. 숭어를 많이 잡아오셨나요? 아내가 활짝 웃으면서 달려오자 사냥꾼이 재빨리 말했다. 아니야, 많이 잡지는 못했어. 다만 잡아온 한 마리가 보통 숭어가 아닌 것 같소. 좀 보구려. 사냥꾼의 아내는 그 숭어를 보자 잠시 말을 잊었다. 와, 이 영롱한 무지갯빛 비늘 좀 봐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숭어가 있다니 기가 막히게 아름답군요. 이건 물고기 모양을 한 천사가 아닌가 싶어요. 사냥꾼 부부는 숭어의 아름다움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때 아내가 말했다. 여보, 이 물고기가 우리한테 행운을 가져올지도 몰라요. 우리 이걸 먹지 말고 원님께 보내는 게 어떨까요? 좋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끓여 먹는 건 야만인이나 하는 짓이요. 이 숭어는 관가 연못에 들어가는 게 제격이요. 사냥꾼 부부는 이렇게 의견을 모은 뒤 숭어를 깨끗한 물통에 넣고는 곧 관가로 달려갔다. 사냥꾼이 도착했을 때 관가에선 마침 인부들이 연못에 물을 갈아놓고 새로 산 아름다운 물고기를 넣는 중이었다. 깨끗하고 호화롭게 장식된 연못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물고기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으며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원님과 아전들도 연못가에 나와 있었다. 원님은 사냥꾼이 가져온 숭어를 보자 매우 기뻐했다. 그 숭어는 연못 속의 어떤 물고기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물고기를 가져왔으니 매우 고마운 일이로다. 보상으로 100냥을 주겠노라. 원님이 명령하자 아전들은 입을 딱 벌렸다. 아무리 아름다운 물고기라지만 물고기 한 마리 값으로 100냥을 주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원님이 걸핏하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해버리는 버릇이 있는 걸 아는 아전이 원님 귀에 대고 말했다. 상금이 너무 많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에 100냥을 상금으로 준 걸 백성들이 알면 원망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10냥만 줘도 고마워할 것입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듣고 보니 그렇군. 하지만 이미 한번 입 밖에 낸 말을 거둬들인다면 채통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대로 하라. 저에게 한 가지 묘책이 있사옵니다. 그대로만 하신다면 사또께선 약속을 어기지 않고도 많은 상금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게 어떤 방법인가?
저 사람에게 이 물고기가 암컷인지 수컷인지를 물어보십시오. 만약 암컷이라고 대답하면 수컷을 찾아오라 하시고 그가 수컷이라 하면 암컷을 찾아와서 일백냥을 받아가라고 하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저 물고기의 짝을 찾지 못해서 올 수 없을 겁니다. 그때 다시 불러서 10냥만 주십시오. 그래도 저 사람은 기뻐하며 사또를 자비로운 분이라고 생각할 것이옵니다. 아전의 설명을 듣고 난 원님은 그럴싸하다고 생각하고 사냥꾼을 불러서 물었다. 여봐라. 그대가 가지고 온 물고기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고 싶구나. 사냥꾼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어쩐지 잘못 대답했다가는 좋지 못한 일을 당할 것 같았다. 사냥꾼은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서 망설였다. 그 순간 어제 두 사람에게서 배운 말이 생각났다. 이 물고기는 암컷도 수컷도 아닌 중성이옵니다. 그러자 연못가엔 갑자기 웃음꽃이 피었다. 원님은 물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아전들까지도 사냥꾼의 재치 있는 대답에 놀라서 한바탕 웃을 수밖에 없었다. 원님은 일개 사냥꾼에 불과한 사람이 그 어려운 단어를 알고 있는 걸 기특하게 여겨서 더 많은 상금을 내리라고 아전에게 분부했다. 이번에는 아전도 불평 없이 그 명령을 따랐다. 사냥꾼은 자기가 배운 한 단어 때문에 큰 돈을 받게 된 걸 기뻐하며 자식들에게도 언제나 배움에 게으르지 말라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물방앗간의 비밀. 동네 앞을 흐르는 강줄기가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산모퉁이를 돌아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농가 밭을 기름지게 적셔주었다. 사방을 둘러보면 널찍한 마을이 보였다. 그 마을의 가장 큰 부자요,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은 천석군 송천만 영감이었다. 일용은 그 집 머슴살이를 하며 땅을 경작해주고 아내 복녀와 단둘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 갓 결혼한 일용은 우직스럽기는 하지만 아내를 끔찍이 아껴주었다. 아내는 나이가 22살이고 일용이는 27이었다. 그는 진실하고 성실하고 우직했다. 어릴 적부터 눈칫밥으로 살았기 때문에 신중에서 매사에 실수하는 법도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을 쓸고 소와 돼지의 여물을 먹이며 여름이면 밭에 나가 풀을 뽑고 나무를 실어드리고 장작을 패며 겨울이면 눈을 쓸고 잔심부름이며 굳은 일 마른 일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송영감은 근동에서 가장 부유하면서도 가뭄이 들어 소작농들이 먹을 게 없어 굶기를 밥 먹듯 하는데도 성격이 거칠고 인정머리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날이 어린 것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인데 보리쌀 한 되만 구워주십시오. 그래, 보리쌀 한 되도 없는 위인한테 뭘 믿고 구워주나? 송영감은 여름 장마철에 곡식이 썩어버릴지라도 절대로 남에게 주는 법이 없었다. 그런 인정머리 없는 남편을 볼 때마다 아내는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아량이 넓은 아내는 남편 몰래 곡식을 자루에 담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곤 했다. 그런데 그런 인정머리 없는 송영감도 일용이에게만은 예외였다. 송영감이 일용이를 유독 챙기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송영감의 외동아들이 7살 때의 일이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몇 날 며칠을 내리더니 마침내 해가 반짝 뜨기 시작했다. 그러자 마을 아이들이 물고기를 잡는다고 마을 앞 강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하지만 강은 그동안 내린 비로 인해 넘칠 정도로 물이 불어나 있었다.
떡거머리 아이들은 조심조심 강줄기를 따라다녔지만 7살짜리 철부지 송영감 아들은 그 아이들을 쫓아다니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그만 강에 빠지고 말았다. 물살이 빠른 강에 빠진 아이를 보며 아무도 건져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큰일 났어요. 명석이가 물에 빠졌어요. 구해주세요. 아이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주인집 아들이 빠졌다는 소리를 듣고 근처 논에서 일을 하던 일용이가 불이 나게 뛰어와서 물불 안 가리고 강에 뛰어들어가 아들을 건져온 것이다. 그때부터 송영감 부부는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일용이를 알뜰히 챙겨주었다. 그 인색한 송영감이 일용이가 결혼한다고 하자 강물이 굽이쳐 흐르는 산모퉁이 근처에 땅을 주고 오두막을 지어준 것이다. 특히 아내는 일용이 색시를 불러 살림살이를 챙겨주었다. 일용이는 고마운 마음에 더 열심히 주인을 섬겼고 송영감 아내도 일용이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다. 일용이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오두막 아래에는 물레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어두운 밤이면 홈통에 들어갔다가 다시 쏟아져 흐르는 물이 육중한 물레방아를 번쩍 쳐들었다가 쿵 하고 내던지는 소리가 청승맞게 들려왔다. 그날은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스산한 늦은 가을밤이었다. 유난히 밝은 달이 고요한 마을을 한적하게 비추고 있을 때 일용이는 주인집에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오다가 우연히 물방앗간 옆에서 주인 영감과 한 사내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걸 보게 되었다. 거 봐! 내 말이 맞지? 이 모양으로 사니까 가난뱅이 생활을 면하지 못하는 거야. 어디 감히 쌀 단말을 빌려달라고 이치에도 안 맞은 소리를 하는 거여. 어르신 부탁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어르신이 도와주신다면 죽으라면 죽기라도 하겠습니다. 주인 송영감에게 사정을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오랜 친구 만식이었다. 만식이는 그 무렵 근심에 쌓여 있었다. 아버지가 옥살이를 할 판인데 쌀 단말만 있으면 옥살이를 면할 수 있었다. 효성이 지극한 만식이는 백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녔지만 여러 날 동안 허탕만 치고 만 것이었다. 일용이도 친구의 어려움을 보면서 도움이 되지 못해서 애만 태우고 있던 참이었다. 그래서 조용히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방앗간 벽에 기대고 서서 듣고 있었다. 그때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어서 비키지 못해요? 어디서 큰 소리를 치고 있어? 어르신 이렇게 사정하겠습니다. 꼭 좀 융통해 주십시오. 참, 그 아비의 그 자식이구먼. 잘못했으면 옥살이를 해야지. 어르신, 제 아버지는 억울합니다. 꼭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십시오. 만식이는 울먹이며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다. 하지만 송영감은 귀찮다는 듯 매몰차게 산길을 내려가 버렸다. 그러자 만식은 무언가 결심을 한 듯 굳은 표정을 하고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온 일용은 잠이 오지 않았다. 무슨 일 있어요?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서. 아니요, 아무것도. 일용은 자리에서 일어나 생각에 잠겼다. 별일 없어야 할 텐데. 다음 날 동이특기가 무섭게 주인집에 가보니 난리가 나 있었다. 행랑아범과 하인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다. 마님, 무슨 일이래요? 아이고, 주인 어른이 어젯밤 집에 들어오지 않았구나. 밤새 갈 만한 곳을 다 찾아보아도 아무데도 계시지 않는구나.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그러더니 마님이 쪽지 한 장을 일용에게 내밀었다. 누가 사랑방 문간에 놓고 갔구나. 이게 뭔지 한번 봐라.
거기엔 물레방아와 쌀알 그리고 칼이 그려져 있었다. 괴한이 놓고 간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뭐라는 소리냐? 날이 밝는 대로 관가에 알려야겠다. 그 쪽지를 본 순간 일용이는 어제 저녁 일이 떠올랐다. 분명히 만식이 짓이야. 아무리 급해도 이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한 일용이는 마님에게 간곡히 말했다. 마님, 관가에 알리면 어르신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인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르신을 모셔오겠습니다. 그래, 제발 어르신을 안전하게 모셔오도록 해라. 일용은 지난밤 주인 어른과 만식의 모습을 기억하고는 지피는 데가 있어 물레방앗간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거기 가면 분명히 만식이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니나 다를까 물레방앗간 안을 살며시 들여다보니 한쪽 구석에 송영감이 손발이 꽁꽁 묶인 채 멍석 위에 쓰러져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아마도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새벽녘에 잠이 든 모양이었다. 문간 쪽에는 만식이가 복면을 쓰고 쭈그리고 앉아 졸고 있었다. 그때 일용이가 만식이를 깨우자 일용의 얼굴을 보고는 화들짝 놀랐다. 만식아,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송영감님에게 해를 끼치려는 건 아니지? 주인 영감에게 쌀 단말을 간절히 부탁했는데 들어주기는커녕 호되게 야단맞자 만식이 홧김에 그만 일을 벌인 것이다.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던 그는 복면을 뒤집어 쓰고 가던 길을 다시 와서 송영감을 물방앗간에 묶어놓았다. 일용아, 나 어떻게 하냐? 아버지를 구하려고 하다가 나까지 감옥에 가게 생겼어. 성품이 온순한 만식이는 순식간에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밤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다. 만식아, 마님께 같이 가서 모든 일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자. 내가 도와줄게. 일용이는 떨고 있는 만식이를 마님에게 데려가 사정 얘기를 아뢰었다. 물론 방법은 틀렸지만 마님은 그 얘기를 듣고는 만식이를 호되게 꾸짖고는 쌀 단말을 꺼내주었다. 네 행실은 용서할 수 없으나 만식이를 봐서 넘어가겠다. 다시는 이런 못된 방법으로 사람을 해친 일이 없도록 해라. 그 말을 들은 만식이는 울면서 마님 앞에 꿇어 엎드려 용서를 구했다. 마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구먼요. 이놈을 죽여주십시오. 마님은 모든 사실을 눈감아 주었다. 빨리 여기를 떠나거라. 이 문제는 우리 셋만 알고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거라. 그리고 앞으로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은 절대 없도록 명심하고. 네, 마님, 명심하겠습니다. 이 못난 놈과 제 아비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잘 알았다. 가거라. 그 말을 들은 만식이는 울면서 대문을 나갔다. 당장 가서 주인 어른을 모셔와라. 일용이는 당장 뛰어가 주인 어른을 집으로 모셔왔다. 아이고 영감, 다친 데는 없어요? 대체 이게 무슨 병고입니까? 어제 저녁 저 건너 대나무 숲 근처를 지나오는데 갑자기 복면 쓴 놈이 끌고 가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어. 그래도 정말 다행이에요. 일용이가 동네를 샅샅이 뒤져서 당신을 구해왔어요. 일용이가 우리 부자를 구해줬구먼. 얼마 후 만식 아비의 무죄가 밝혀졌고 쌀 단말의 벌금도 돌려받게 되었다. 만식이는 아무 조건 없이 내준 쌀 단말을 마님께 가져와서 큰 절을 올렸다. 그리고는 마님의 은혜에 보답이라도 하듯 일용이 주인집 일이라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런 동만이를 보고 마님도 미소를 지었다. 일용은 물방앗간 옆을 지날 때마다 그때의 비밀을 떠올리고는 슬며시 미소 짓곤 했다.
주인 영감은 불현듯 그때가 생각나면 범인을 잡아야 한다고 화가 나서 소리쳤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는 아래 것들 보기 창피하다며 남편의 입을 막아버렸다. 어부딸의 숨겨진 출생 비밀. 꽃매라는 예쁜 이름의 마을이 있었다. 이 꽃매에는 정결하고 순수한 처녀의 절개 굳은 얘기와 애절한 사연이 담겨 있다. 전해 내려온 얘기로는 이곳에는 봄날에 휘날리는 꽃잎 같고 목소리는 은쟁반의 옥구슬 같고 비단결같이 고운 자태로 품행이 얌전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리따운 처녀가 살고 있었다. 이름은 월아였다. 월아의 아버지는 어부였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이른 아침, 월아는 부엌으로 나가 아침밥을 짓고 아버지가 들고 나갈 유깃거리를 챙겼다. 월아는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했다.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다. 어머니 얘기가 나오면 아버지는 숨긴 비밀이라도 있듯이 급하게 말을 끊었다. 평소에 월아는 아버지가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앉아 눈물 짓는 걸 여러 번 보았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 걸까? 언젠가 아버지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그럴 기회가 없었다. 월아에겐 숨겨진 출생의 비밀이 있었다. 20년 전 노총각인 어부가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물에 빠진 여인을 구해주었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구신지? 여인의 처음 보는 옷차림에 어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전 이 세상의 꽃을 주관하는 천상의 선녀랍니다. 바닷가 벼랑 끝에 매달린 꽃을 살리려다 그만 빠지고 말았지요. 어부는 꽃처럼 아름다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저를 구해주셨으니 소원이 있으시면 들어드리겠어요. 그러자 어부는 여인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나와 혼인해 주시오. 갑작스러운 말에 여인은 당혹한 빛을 감추지 못하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어부를 따라 나섰다. 두 사람은 어부의 집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알콩달콩 살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의 결실로 월아가 태어났다. 그런데 어느 날 어부가 바다에서 돌아와 보니 여인이 심각한 얼굴로 앉아있는 것이었다. 왜, 무슨 일이 있어? 세상 사람의 아이를 낳았다는 게 천상에 알려지고 말았어요. 이제 돌아가야 해요. 그게 무슨 소리요? 보낼 수 없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둘 다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은 어부와 젖먹이 딸을 남겨두고 천상으로 올라가고 말았다. 이것이 월아의 숨겨진 출생 비밀이요. 늙은 아버지가 하늘을 쳐다보며 눈물 짓는 이유였다. 월아의 아버지는 월아가 태어났을 때도 어부였고 월아가 19 나이에 꽃다운 처녀가 된 지금까지도 그물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그래, 너도 같이 먹자. 아침을 먹자 늙은 아버지는 어구를 챙기더니 월아가 싸준 참을 들고 집을 나섰다. 다녀오마. 몸 조심하세요. 동네의 어귀까지 아버지를 배웅하고 돌아오는데 낯선 사내가 월아에게 다가왔다. 월아를 귀찮게 하는 건 사내들의 짓궂은 연모와 빗발치듯 날아드는 부산한 청혼이었다. 사랑을 구걸하며 가까이서 멀리서 찾아와 청혼을 받아달라고 고백하는 사내들 때문에 월아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낭자, 잠시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 좀 내주겠소? 왜 그러시죠? 저는 할 일이 많아요. 월화는 냉정하게 뿌리쳤다. 낭자, 왜 이리도 이 마음을 몰라준단 말이오? 당신 가슴은 얼음장이란 말이오? 사내들은 월화의 길을 막으며 구애를 해대기 시작했다. 낭자, 당신 생각으로만 꽉 차있는 이 가슴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월화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 쌀쌀맞게 대했다. 그만 길을 비키시오. 나는 관심 없소. 가난한 어부의 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미모가 뛰어난 월화는 모든 사내의 가슴에 불을 질러 놓았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이웃마을 김진사댁 있잖우. 그 댁에서 아가씨를 며느리로 맡고 싶어 한다우. 안방마님이 아가씨를 며느리로 점찍어 놓은 것 같소. 아가씨가 그 댁으로 시집 오면 아버님도 편히 살도록 도와줄 테니 이 혼례를 꼭 성사시켜달라고 하시더구려. 어떻소? 그 댁만한 혼처는 찾기 힘들 거유. 매파의 말에 월화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김도령은 동네에서도 평판이 좋은 점잖은 도령이었다. 알겠어요. 생각 좀 해보겠어요. 아버지를 도와준다는 말에 월화는 그 도령에게 마음을 두기 시작했다. 바다에 나가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파도가 치는 날이면 늙은 아버지 걱정에 월화는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별일 없으셔야 할 텐데 이제 바다에는 그만 나가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당장 어부 일을 그만두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월화가 시집도 못 가고 자신한테 매여 있는 모습을 보며 미안하고 안타까웠다. 월화야, 미안하구나. 이 못난 아비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 유일한 바람은 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사는 거예요. 부녀는 그런 말로 서로를 위로했다. 그날 월화는 아버지에게 도령의 말을 넌지시 꺼냈다. 아버지, 윗말에 사는 김도령한테 시집 갈까 봐요. 그 댁 마님이 아버지도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래? 잘 됐구나. 그런데 아비는 신경 쓰지 마라. 한 목숨 거미줄이야 치겠니? 너만 잘 살면 난 여한이 없단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전부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 잘 알았다. 고맙구나.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월화의 손을 잡았다. 월화야, 네 어미도 하늘에서 기뻐하겠구나. 그 무렵 그 고을에는 신관사또가 부임해왔다. 그런데 그는 민생을 살피기보다는 여색만 밝히는 위인이었다. 집 떠나 객지에 나오자 살판이 났는지 매일 풍악을 울리며 관아 기생들만 눈여겨 살피는 중이었다. 에이, 이 고을에는 이렇게도 계집이 없단 말이냐? 하나같이 주물러 놓은 매주덩이같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아내지 못한 사또는 노발대발하며 눈을 부릅뜨고 아전들을 당황하게 했다. 황송하옵니다. 황송하다는 말로 일이 끝날 줄 아느냐? 어서 반발한 계집을 찾아내야 할 것 아니냐? 사또의 성화에 견디다 못한 아전이 아뢰었다. 절세 미인이 있기는 있사온데 그게... 사또는 귀가 번쩍 뜨였다. 그래? 왜 진작 아뢰지 않았던고? 그래, 그 계집이 어쨌다는 거냐? 이름이 월화라 하온데 관기가 아니라서. 기생이 아니면 어떠냐? 월화라. 달빛이 비치는 꽃이니 얼마나 예쁘고 곱겠느냐?
사또는 회심의 미소를 머금으며 큰 소리로 명했다. 여봐라. 당장 그 월화란 계집을 내 앞에 대령시키렸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갑자기 살인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나가보니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월화라는 계집이 이 집에 살고 있소? 월화는 내 딸인데 무슨 일이요? 당장 내려오시오. 사또의 분부요. 포졸들은 월화를 끌어다가 동원에 꿇어앉혀 놓았다. 과연 절세기로다. 월화라고 했지. 고개를 들어라. 네가 내 주의를 알렸다. 월화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또를 향해 뚜렷하게 말했다. 소녀, 죄라고는 털끝만큼도 지어본 적이 없사옵니다. 뭐라고? 어디서 감히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소녀 배운 것이 부족해 모험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소녀, 죄 지은 게 없사옵니다. 그래도 말대답이냐? 계집이 성숙하면 당연히 지아비를 모셔야 하거늘 절개를 지킨다고 무사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죄가 아니란 말이냐? 사또, 어찌 그것이 죄이오리까? 소녀는 절개를 지켜왔을 뿐입니다. 사또는 드디어 화를 냈다. 오늘 밤부터 너는 지체 말고 나의 수청을 들렸다. 알겠느냐? 그러나 월화의 대답은 단호했다. 못하옵니다. 무엇이? 못해? 이 몸은 관기가 아니옵고 연염집 처녀이옵니다. 죽어도 그것만은 못하옵니다. 저런 발칙하고 무엄한 계집 같으니 여보아라. 당장 하옥시켜라. 월화는 그 즉시 옥에 갇혔다. 사또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월화를 불러내 갖은 가문이설로 마음을 돌리려고 해봤지만 월화는 끝내 수청 들기를 거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사또는 월화를 동원에 끌어내놓고 노기 등등해서 소리쳤다. 어떠냐? 아직도 수청들 마음이 없느냐? 천번 만번 죽어도 한이 없사오나 오직 아버님을 뵙지 못하고 죽는 것이 천추의 한이옵니다. 월화는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러나 사또는 끓어오르는 노기를 이기지 못하고 소리쳤다. 무엇들 하느냐? 당장 저 입을 놀리지 못하게 하라. 사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망나니의 사나운 칼이 월화의 하얀 목덜미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때였다. 쓰러졌던 월화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월화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는 새빨간 자국만 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또는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디로 갔단 말이냐? 포졸들도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런데 그때 동원에 새빨간 꽃송이들이 비오듯 떨어져 내리며 하늘에서 월화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월화가 아버지를 부르고 있었다. 아버님, 어머님이 부르셔서 먼저 가옵니다. 이 불효막심한 녀석을 용서해 주소서. 아버님. 이 소리에 더욱 놀란 사또는 아니, 이게 어디서 들리는 소리냐? 여봐라. 어서 저 불길한 꽃잎들을 모조리 쓸어다 버려라.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내실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한편 딸 월화가 비명에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아버지가 관아에 이르렀다. 월화의 목소리를 들으며 꽃비를 본 아버지가 흐느끼며 울부짖었다. 월화야, 오, 이 꽃, 내가 바로 월화구나. 내 어미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와 나와 정을 맺던 날
내 어미 머리에 바로 이 꽃을 꽂았더구나. 선녀와 정을 맺어 너를 낳은 내 쇠 때문에 어미가 너를 불러갔구나. 모라야, 모라야. 아버지는 하늘에서 떨어진 꽃송이들을 모아서 가슴에 끌어안았다. 내 딸 모라야, 모라야. 이 못난 아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늙은 어부의 흐느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얼마 후 마을 사람들은 이 꽃송이를 모아서 양지 바른 곳에 꽃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그 후 오라의 아버지도 숨을 거두고 말았다. 오라는 선녀의 딸이었고 하늘에서 떨어진 꽃송이들은 오라의 절개를 상징하는 고귀한 것이었다. 이후 사람들은 이 무덤을 꽃묘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길 떠난 아버지와 딸. 마당 한편에 있는 감나무엔 빨간 감들이 탐스럽게 열려 있었고 뒤뜰에 있는 밤나무 밑에는 알밤이 한두 개씩 떨어져 있었다. 수염이 말라붙은 옥수수대 위로 잠자리가 평화롭게 날아다니고 구름 한 점이 둥실 떠있는 가을 하늘은 보는 이로 하여금 평온을 느끼게 했다. 활짝 핀 들꽃이 가을 바람에 산들산들 흔들리고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지리산 자락에 있는 함양고을에 가난한 호랍이 유봉서가 어린 딸을 키우며 살고 있었다. 그는 무관으로 일하다가 아내와 일찍 사별하자 딸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내려왔다.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왔다. 유서방 있나? 형방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나라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으니 무사는 모두 변방으로 떠나 나라를 지키라는 어명이네. 그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오랑캐가 쳐들어오다니요. 유봉선은 걱정이 태산 같았다. 저 어린 것은 어찌하란 말인가? 유봉선은 맡겨놓을 곳이 없어 할 수 없이 딸을 데리고 길을 나섰다. 천안 삼거리에 이르니 버드나무 아래 주막이 보였다. 천안 삼거리는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과 경상도, 전라도로 갈라지는 세 갈래 길이 합쳐지는 곳이었다. 주모, 하룻밤 묵을 곳이 있소? 있다 마다요.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어딜 가는 길이시오? 유봉선은 변방으로 가게 된 일,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데리고 나선 딱한 사정을 주모에게 들려주었다. 그러면 여기에 맡겨두소. 내가 맡아서 봐드리지요. 하지만 유서방은 술꾼들이 들락거리는 주막에 딸을 맡기는 게 마음에 걸려서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주모가 그런 마음을 눈치라도 챘는지 한마디 했다. 나도 이런 딸아이가 있었다오. 돌아올 때까지 딸처럼 돌봐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유서방은 다리가 아픈데도 꾹 참고 아비를 따라온 딸을 측은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능소야, 아비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수 있겠느냐? 능소는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능소야, 이 나무에 싹이 트면 아비와 다시 만날 수 있단다.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릴 수 있겠지? 유서방은 들고 있던 버드나무 지팡이를 땅에 꽂은 뒤 눈물을 흘리며 홀로 변방으로 떠났다. 하지만 머지않아 돌아올 줄 알았던 유봉선은 계절이 바뀌고 몇 해가 지나도 통 소식이 없었다. 주모는 약속한 대로 능수를 곱게 키웠다. 술 장사를 하는 형편이지만 안채를 따로 두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능수는 연염집 처녀로 곱게 자라났다. 행여 주막 손님이 안채로 눈이라도 돌리는 게 보이면 주모가 서슬이 시퍼렇게 달려들었다. 이보시오 손님,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소. 임자 있는 몸이니께. 아, 알았소.
주모는 능소가 자라는 걸 보면서 떠나보낸 자기 딸을 생각했다. 남편이 옥에 갇혀 세상을 떠나자 어린 딸을 데리고 천안으로 내려와 힘들게 살다가 어린 딸마저 병으로 잃고 말았다. 주막을 차려 근근히 살아가고 있을 때 유서방을 따라온 능소를 맡게 된 것이다. 주모는 자기 딸이 살아온 것처럼 온 정성을 다해 능소를 키웠다. 어린 능소는 자라면서 미모가 뛰어난 데다 행실이 얌전해 그 이름이 인근에 널리 알려졌다. 그러던 어느 날 과거를 보러 가던 한 선비가 주막에 묵게 되었다. 그는 마침 안채를 서성이던 능소를 보게 되었고 그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주모, 저 처자는 누구요? 주모의 여식이요? 그렇소. 하지만 정한 배필이 있다오. 선비는 용모가 기품이 있고 번듯해 보였지만 주모는 이렇게 생각했다. 주모의 딸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게 틀림없어. 능소는 이렇게 주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잘 살고 있었다. 다음날 선비는 한양으로 떠났다. 하지만 결과는 낙방이었다. 선비는 이듬해에도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길에 올랐고 또다시 삼거리 주막에 들렀다. 그리고 능소에 대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난 박현수라고 합니다. 따님과 혼인하고 싶소이다. 과거의 급제에도 선비님 마음이 변함없다면 그때 허락하지요. 박현수는 굳게 마음을 먹고 마침내 3년 만에 과거에 급제했다.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를 기다리던 능수가 시름에 젖어 있다가 아버지가 앞들에 꽂아놓은 버드나무 지팡이에 싹이 트는 것을 보았다. 지팡이에 싹이 트다니 아버지도 살아오실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박현수가 장원 급제하여 어사가 되어 내려와 만나게 되었고 전쟁에 나갔던 아버지도 오랜 변방 생활 끝에 돌아온 것이다. 능소야, 잘 자라주었구나. 아버지, 아버지. 능수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앞을 가렸다. 인연을 맺은 박현수와 만나고 전쟁에 나갔던 아버지 또한 살아서 돌아오자 흥이 난 능소는 천안 삼거리 흥, 능소야 버들은 흥 이라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가 천신만고 끝에 풀려난 유서방은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유봉서는 그렇게 주막에 머물며 몸을 회복했고 주막에 찾아온 박현수 또한 기뻐하며 말했다. 따님과의 혼인을 허락해 주시오. 그러자 주모가 유봉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같이 살았을 뿐 난 남이라오. 저분이 부친이요. 그러자 유봉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입을 열었다. 지금까진 남이었지만 이제부턴 어머니가 맞소이다. 유봉서는 주모와 부부가 되었고 어사 박현수는 능소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 사연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경사가 났다고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했다. 천안 삼거리에 버드나무가 많은 것은 능소와 헤어질 때 능소의 아버지가 이곳에 꺾어 심었던 버드나무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서 퍼진 것이며 그 딸의 이름을 따서 능수 버들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돈 보따리를 주운 남자의 선택. 한양 북촌에 사는 이대감 집에 송영찬이라는 겸인이 있었다. 그는 그 집에서 집안일을 관리하며 주인의 시중을 들고 하인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본래 양반의 핏줄인데다 학문과 지식 또한 상당했고 성품이 정직하고 올바랐다. 어느 날 저녁 안방마님의 심부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어둑어둑한 골목길을 돌아오는데
발에 뭔가 걸리는 게 아닌가. 이게 뭐야? 돌덩이는 아닌 것 같은데? 보따리를 집어들고 무심코 그 안을 열어보니 자그마치 은돈이 300냥이나 들어있었다. 돈 보따리를 본 그는 입이 떡 벌어졌다. 아이쿠, 엄청난 돈인데 이거 어쩐 일이냐? 돈을 살펴보던 송영찬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돈 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송영찬은 안방 마님을 찾아갔다. 마님, 길에서 이 돈 보따리를 주었습니다. 돌려줄 방법이 없어 마님께 맡깁니다. 하고 돈 보따리를 마님 앞에 내놓았다. 내 말대로 누군지 참 딱하게 되었구나. 그런데 대체 얼마나 되는 돈이냐? 은돈으로 꼭 300냥입니다. 그래? 아주 큰 돈이구나.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애가 타겠니? 마님은 잠시 고민하다 송영찬에게 말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걸 맡기느냐? 임자를 찾을 길이 없으니 마님께서 잘 처리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송영찬은 이렇게 말하면서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마님은 그런 송영찬을 빙그레 웃으며 쳐다보았다. 그래서 나더러 이 돈을 가지란 말이냐? 임자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기다 도로 버려놓을 수도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마님께서 받아두셨다가 어려운 사람이라도 도와주시는 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마님은 갑자기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돈이란 지니고 있으면 욕심이 생기는 법. 하물며 이 돈은 길에서 주운 돈이다. 임자한테 돌려줄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어찌 받아두겠느냐. 마님도 송영찬 못지않게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다가 방법이 생각난 듯 이런 문제는 우리끼리 결정할 일이 아니구나. 대감께 말씀드리거라 하고 말했다. 송영찬은 사랑으로 들어가 대감 앞에 돈 보따리를 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대감도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곤란하구나. 돈 임자가 누군지 모르겠단 말이지. 네, 돈만 들었을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표가 없습니다. 그때 대감이 무슨 생각이 났는지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었다. 그런데 일전에 김판서댁에서 말을 300냥에 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혹시 이 돈과 무슨 관계가 있을지 모르니 가서 알아보아라. 송영찬은 그 말대로 김판서 집을 서둘러 찾아갔다. 어두컴컴한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이 무척 빨랐다. 김판서 댁에 도착한 그는 사랑채로 안내받아 예를 차린 후 입을 열었다. 저 혹시 대감댁에서 근래에 잃으신 것이 없으신지요? 잃어버리다니. 글쎄, 그런 일은 없는데. 그때였다. 문 밖에서 남자의 울음 섞인 소리가 들려왔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순간 김판서는 문을 벌컥 열며 뛰어나갔다. 무슨 일이냐? 송영찬이 그 뒤를 따라 툇마루로 나와보니까 한 늙은 하인이 엎드려서 애걸하는 것이었다. 그저 소인을 죽여주십시오. 여기서 벌어진 소란으로 송영찬은 그 늙은 하인이 말을 판 돈 300냥을 모두 잃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바람에 그 하인은 말을 팔러 간 지 이틀 만에야 돌아온 것이었다. 송영찬은 길에서 돈을 주운 사실을 말하고 허리에 차고 있던 돈 보따리를 내밀며 말했다. 대감마님, 제가 길에서 주운 돈입니다. 이 하인의 잘못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김판서는 송영찬의 정직함에 감동하며 사랑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참으로 기특한 일이로다. 비록 선비라도
의롭고 정직하기 어려운 노릇인데 고맙구나. 자, 이 돈의 반을 상으로 줄 터이니 사양 말고 바꿔라. 하지만 송영찬은 정중히 거절했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옵니다. 잃었던 물건은 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희 주인 어른께서 말씀하셔서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입니다. 얼마 뒤 이대감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약사발을 마시기 직전 송영찬이 뛰어들었다. 대감마님,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대감은 눈물을 흘리며 송영찬을 호되게 꾸짖었고 결국 그는 물러났다. 주인 잃은 슬픔을 이겨낼 수 없었던 송영찬은 한양 땅을 벗어나 산길을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그러다가 오래전 스님이 되었다는 사촌형이 어느 사찰에 있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래, 속세를 잊고 살아가자. 어릴 적 헤어져 얼굴도 모르는 사촌형을 덮어놓고 찾아다니다가 깊은 산속 조그만 절을 찾아갔다. 법당 근처에서 마당을 쓸고 있는 처녀에게 얘기하니 스님에게 데려다 주었다. 영찬은 스님에게 다짜고짜 출가를 부탁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스님은 그의 모습을 한참 동안 살피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었다. 그런 뒤 말했다. 내 얼굴엔 아직 속세의 끈이 남아있구나.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왔으니 반드시 너를 도울 인연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 절에서 본 처녀와 다시 만날 운명이니 산에서 내려가거라. 송영찬은 하는 수 없이 산에서 내려와 하룻길을 걸어 마을 근처를 정처 없이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꼼짝 말아라 하는 난데없는 고함이 들리더니 대여섯 명의 포졸들이 달려들어 그를 붙잡아 도성으로 끌고 갔다. 영문을 모른 채 끌려가 보니 영무에 연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대감 집에서 일하던 하인들이 모두 갇혀 있었다. 그때 그를 신문하던 사람이 다름 아닌 김판서였다. 조사가 끝나고 김판서가 자리를 뜨고 송영찬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옥으로 끌려갔다. 바로 그때였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던 늙은 하인이 있었다. 틀림없습니다. 바로 이대감 댁의 겸인 송영찬입니다. 김판서는 그 늙은 하인에게 뜻밖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과거 이대감 댁 겸인으로 있던 송영찬이 분명합니다. 그런 의로운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다면 소인은 앞으로 살아갈 염치가 없습니다. 김판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송영찬을 구해줄 것을 애원하는 늙은이는 전에 말을 판 돈을 잃었던 그 하인이었다. 김판서는 송영찬의 사람됨을 떠올리며 그를 옥에서 풀어주었다. 갈 곳을 찾던 영찬은 오늘 본 처녀와 다시 만날 운명이다 라고 했던 스님의 말이 생각나서 지난번 그 절을 다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하룻길을 걸어 아랫마을에 닿았지만 날이 어두워 더는 산길을 오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송영찬은 길가의 한 농가를 찾아 하룻밤 묵기를 정했다. 그러시오. 얼른 들어오시오. 시원시원한 주인의 태도에 송영찬은 마음 편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는 밥상을 들고 들어오는 처녀를 보고 깜짝 놀랐다. 바로 그 처녀는 스님이 다시 만날 운명이라고 했던 절에서 본 그 여자였다. 송영찬은 그 처녀와 혼인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송영찬은 성실히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후 세월이 흐른 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뭐라? 그 스님이 내 사촌형이었다고? 인생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비록 고난이 닥칠지라도 의롭고 정직한 자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그 보답을 받는 법이다.